건조를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똑같은 수준의 건조가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건조를 할 때 처음에는 건조가 막 폭발적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건조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구간이 있죠. 여기 그래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요 세로축이 이제 함수율이에요. 함수율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건조 함수율, 건량 함수율과 승량 함수율이 있어요.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함수율이 수분을 포함한 정도고,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함수율이 많이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유지가 되면서 많이 안 떨어진다. 이 구간을 뭐냐? 예열 구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현열 구간이죠. 현열은 뭐라고 했냐면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가 변화하는데 사용된 열량을 현열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재료를 예열하는 과정이 이제 현열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예열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선적으로 다이렉트로 수분이 이제 줄어드는 구간이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이거를 항률 건조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게 전부 다 열량이 그대로 잠열로 가는 구간이에요. 잠열 구간. 그러니까 모든 가한 열량이 수분을 막 증발시키는 거죠. 다른 물질에 대한 현열로는 전혀 가지 않고요. 잠열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끓는 상황이라고 똑같은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은 방열 건조 구간이고, 이거는 잠열과 현열이 같이 존재하는 구간이에요. 왜 그러냐? 물도 줄어들어요. 함수율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잠열도 사용을 하는 거죠. 가하는 열을.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물질의 온도도 같이 높이다 보니까 현열로도 얘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재료는 온도가 올라가고, 재료는 온도가 올라가는데 또 거기에 동시에 수분도 증발이 되니까 둘 다 반영이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거를 감률 건조. 자, 그래서 항률 건조와 감률 건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예고요. 그래서 이제 건조 단계는 이 세 가지 예열, 항률, 감률의 단계를 거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감률의 건조를 거쳐서 더 이상의 수분 변화가 없는 수준.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평형 건조, 평형 함수율. 자, 이거는 내가 열량을 아무리 가해도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더 이상 잠열로는 가지 않는 거죠. 확률 건조에서 감률 건조로 변하는 요 순간을 뭐라고 하냐? 한계 함수율이다. 자, 그래서 명칭이 중요합니다. 한계 함수율, 감률 건조, 확률 건조 이런 내용이 많이 물어봐져요. 그래서 건조 속도는 함수율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건조 속도라고 한다. 근데 건조 속도는 통상 줄어드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죠. 부은. 그래서 이제 자크러시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오는 대로 그냥 쓸게요. 수백 밀리미터 정도, 수십 밀리미터 정도, 밀리미터 단위로 보통 부시는 거를 조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좌크러셔나 자이로토리 크러셔 얘들을 조분쇄기라고 한다. 자, 그리고 중간 분쇄기가 뭐가 있냐? 롤 크러셔, 해머밀, 엣지 러너, 쇠회기라고 하는데 자생 분쇄기, 쇠회기 한글로 나올 때도 있고 영어로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얘는 뭐냐? 중간이에요. 중간. 자, 그 다음은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 분쇄를 하는 미분쇄기를 볼게요. 자, 중간 분쇄기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사이즈는 얘는 마이크로를 해도 수백 마이크로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좀 큰 입자로 분쇄를 하는 게 조분쇄기고, 그 다음 잘게 부시는 게 중간 분쇄기고, 그 다음 부시는 게 이제 미분쇄기라고 하는 거예요. 미.
미분세기는 마이크로 단위. 이게 어떤 게 있냐? 절구. 절구라고 해서 스탬프밀이라는 게 있어요. 스탬프밀. 그리고 볼밀. 그리고 뭐 벌밀 종류 뭐 튜브밀, 코니컬밀, 막대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다 그냥 밀이에요. 밀. 뭐 튜브도 있고 코니컬도 있고 라드도 있고 전부 다 볼밀에 해당한다. 제트밀, 롤러밀. 그러니까 밀로 끝나는 건 전부 다 미분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뭐만 빼고 햄머밀만 빼고 초미분 단위로 분쇄를 하는 게 있어요. 초미분 단위. 유성밀, 진동밀 두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메쉬라는 게 의미하는 거 정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메쉬는 뭐냐? 1메쉬다. 그러니까 요 인치 안에 채눈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 요거는 이 정의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충분해요. 자연화화 시키면요. 물체의 속도가 중력에 의해서 계속 무한대로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떤 수준의 속도에 도달을 하면은 속력이 더 이상 커지지가 않아요. 그 왜 속력이 안 커지냐? 중력과 부력과 저항력이 모두 평형을 이뤄서 힘의 평형 상태가 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안 커지는 거예요. 자,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뉴턴의 법칙에 F는 ma죠. 여기서 시그마 F가 0이면 가속도도 0입니다. 그쵸? 시그마 F가 0이라는 건 알짜 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알짜 힘이 0이면은 가속도가 0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식이 어디서 적용이 되는 거냐? 이 문제에서 이렇게 적용이 돼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 있고요. 그 힘에다가 부력이 제외가 돼야 되고요. 부력은 유체 안에 있으면 어떤 것이든 다 동등하게 받는 힘입니다. 공기 안에 있건 물 안에 있건 뭐 안에 있건. 그리고 저항력이 있죠. 저항력은 유체가 특정 속도로 이동을 하면은 부력 이외에도 압축 저항이나 아니면 점성 저항이라는 게 작용을 해요. 그 저항에 의한 반대 방향의 힘을 얘기를 합니다. 그 힘의 결과가 빵이면은 가속도 A도 빵인 거죠. 6분의 파이 D3승의 du d세타. du d세타는 뭐냐면은 속력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니까 얘는 A예요. A. 가속도. 그쵸? 얘는 뭐냐? 네. 얘는 질량이 돼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F는 MA에서. 근데 이 A 질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누가 봐도 부피가 관련된 식이잖아요. 다이아미터 3승이니까 부피거든요, 이거는. 부피인데 양변의 밀도를 나눠가지고 질량을 밀도로 나눠서 부피로 그냥 만든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요게 양변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 중력은 계산이 어떻게 되냐? 중력은 밀도에다가 뭘 곱해요? 중력 가속도 곱하죠. G. 자, 그래서 요 부피 팩터에다가 밀도를 곱하고 중력 가속도 G를 곱하면 그게 중력이 된다. 그래서 그 차지하는 물체의 밀도를 S라고 하면은 부력은 그 물체가 담겨 있는 유체의 밀도를 로우라고 합니다. 그거의 무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력이죠, 바로. 거기에다가 저항력은 어떻게 저어지냐? 자, 저항력이 중요해요. 저항력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항력식은 저항계수 CD라는 게 있어요. 그 CD는 저항계수입니다. 저항계수는 유체의 특성에 따라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유체의 속도 범위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 저항계수에다가 곱하기 유체의 단면적 4파이분의 D제곱이라고 썼습니다. 단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면적이 넓은 놈일수록 저항이 커지겠죠. 그래서 단면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뭘 곱하냐? 자, 속도 2를 곱해요. 2분의 1 로우 V제곱. 그러면 이게 저항력이 나오더라. 자, 속도 2는 단위가 킬로그램당 어떤 에너지 단위를 속도 2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속도 2입니다. 속도 2고
그 저항력의 식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부력의 식은 이렇게 주어지고 반성력의 식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침강 속도는 어떨 때 최종 침강 속도냐? 가속도가 빵일 때. 요게 빵일 때가 최종 침강 속도예요. 그럼 뭐예요? 얘가 빵이 되는 거예요. 최종 침강 속도 계산하려면 얘를 빵으로 놓고 요거 세 개 다 더한 거를 0으로 놓고 그리고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저항계수에 달려있는 이 V값에 대한 식이 침강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V에 대한 식으로 이 식을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침강 속도가 계산이 돼서 나와요. 침강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반성력, 중력, 부력, 저항력 계산해서 힘의 평형식을 만들어요. 힘의 평형식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스톡스 법칙을 도출을 하는 겁니다. 힘의 평형식을 다시 쓰면은 6분의 파이 dp 3승 dp 3승 du d세타. 이 du d세타는 가속도 a고요. 얘는 말하자면 R자 힘인 거예요. R자 힘. 근데 힘의 평형 상태에서는 얘가 반드시 0이 돼야 되는 거죠. 얘 값이 첫 번째 중력 dp 3승 로 s g. 이건 밀도고 이건 중력 가속도고요. 요거는 물체의 부피죠. 그러니까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니까 질량이 나오잖아요.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하니까 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무게가. 무게가 뭐예요? 중력이잖아요. 이 파트가 중력 파트인 겁니다. 그래서 빼기 6분의 파이 dp 3승 로 g. 로우는 뭐예요? 얘는 물체 밀도가 아니라 유체 밀도죠. 유체 밀도. 얘가 포함되어 있는 유체 밀도. 얘는 중력 가속도 그거고 얘는 그대로 부피고. 그러니까 부피가 차지하는 만큼 그 유체를 밀어내니까 요거 합치면 이거는 질량이긴 한데 유체 질량이에요. 유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하니까 뭐가 돼요? 이거는 부력이 되고 말하자면 유체 무게가 되는 거죠. 물질이 밀어낸 유체 무게. 그만큼을 부력을 받잖아요. 거기다 빼기. 저항력은 CD, 저항력은 CD 4분의 파이 dp 제곱. 요거는 뭐예요? 단면이에요, 단면. 요거는 저항계수. 저항계수는요, 유체의 점도 또는 그 유체 속을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 이런 거에 의해서 바뀝니다. 저항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점성저항 그리고 압축저항 이렇게 나뉘어요. 이 속도가 클 때는 압축저항이고 속도가 낮을 때는 점성저항이에요. 어떤 종류의 저항이냐에 따라서 저항 계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단면에 비례하죠. 저항력은 로우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2분의 1 V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자, 요 로우의 2분의 1 V제곱은 왜 이렇게 나타내지냐? 요건 뭐예요? 요건 속도두예요, 속도두. 요 항이 이제 저항력을 표현한 항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 식을 어떻게 하냐? 요 식을 이제 요식을 0으로 놓습니다. R자임이 0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는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나머지 세 가지 식을 이용을 해서 V에 관한 식으로 이걸 만들어주는 거야. V에 관한 식, 요거에 관한 식으로 얘네들을 싹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스톡스로우가 나온다. 스톡스로우는 터미널 벨로시티라고도 하고 최종 침강 속도라고도 하죠. 최종 침강 속도가 어떻게 주어지냐? 물체의 밀도에 유체의 밀도를 빼고요. 거기에다가 물체의 단면의 제곱을 곱하고 중력가 속도를 곱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18 점도 이렇게 나누면 스톡스로우의 식이 나온다. 자, 이거는 최종 침강 속도라고 해서 언제 적용이 되냐? 레이놀즈 넘버가 아주 작을 때, 0.1보다 작을 때 적용이 되고요. 정지 유체 중에 부영 입자의 침강이에요. 왜 정지 유체냐? 레이놀즈 넘버는요.
레이놀즈 넘버가 크면 뭐가 돼요? 난류가 되죠. 0.1보다 작으니까 거의 유체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적용이 되는 식이다라고 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침강하는 물질이 유속이 없는 상황에서 침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점도가 큰 액체 내에서 침강하는 종류 입자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항계수 CD는 24분의 레이놀즈 넘버다. 충류 조건에서. 그리고 저항계수가 충류 조건이 아니라 1000보다 크기만 하면은 저항계수가 0.44다. 저항계수는 저항력을 면적을 나누고 거기를 속도 2로 나누면 이게 저항계수다. 자, 이거는 저항력을 면적으로 나눈 거고요. 그리고 그걸 다시 속도 2로 나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자유 침강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침강 분리라고 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장치들이 있는데 동류, 노르 응급기, 중력 침강 탱크, 이건 그냥 농축조라고 하면 돼요. 농축조. 원심 침강기. 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너셀 넘버가 이렇게 주어졌었죠. 위에는 대류, 아래는 전도. 자, 이게 너셀 넘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너셀 넘버는 언제 적용이 되는 거냐? 강제 대류에서 적용되는 열 전달에 관련된 2차 원소예요. 그레놀즈 넘버는 그레셔프 넘버. 그 얘기했죠? 베지터. 자, 이거는 자연 대류입니다. 자연 대류. 자, 요 값이 크면 클수록 강제 대류가 커지고 자연 대류가 커져요. 레이놀즈 넘버는 뭐냐? 얘는 자연 대류, 강제 대류를 구분하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뭐냐? 그냥 흐름이에요, 흐름. 유체의 흐름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가 측류냐, 난류냐, 아니면 정지에 있는 유체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레이놀즈는. 레이놀즈 넘버는 이렇게 주어지죠. 단면, 그 다이아에다가 유속에다가 로우를 곱하고 점도를 나누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반성분의 점성이에요. 그러니까 반성은 뭐예요? 움직이려는 성질. 점성은 뭐예요? 정지에 있으려는 성질. 그러니까 움직임을 정지한 걸로 나눈 거예요. 레이놀즈 넘버가 크다는 건 뭐예요? 반성이 더 큰 거예요. 점성보다. 그러니까 흐름이 더 센 거예요. 레이놀즈가 넘버가 작으면 점성이 훨씬 세니까 흐름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유체는 레이놀즈 넘버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톡스 로우도 레이놀즈 넘버가 0.1 미만인 상황,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유체에서 스톡스 로우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 얘기했듯이 우리는 유체의 흐름이 있으면요, 그게 강제되는지 자연되는지를 레이놀즈 넘버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유체의 흐름이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침강 속도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막 유체가 막 앞뒤로 막 와류로 막 흐르는 상태예요. 침강 속도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 상태에서 유체의 흐름에 의해서 오히려 더 물체의 위치가 좌우되는데 의미가 없죠, 그러면. 뉴턴식이나 앨런식은 잘 안 쓰는 겁니다. 얘네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안 써요. 근데 스톡스 로우는 굉장히 유용한 식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체는 어때요? 호수가 됐든 반응기가 됐든 아니면 뭐 물에 컵에 담긴 물만 해도 흐름이 없잖아요, 전혀. 그 상황에서 알약을 하나 떨어뜨렸다. 근데 알약의 침강 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럼 스톡스 로우를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높은 식인 겁니다. 스톡스 로우가. 스톡스 로우의 이제 터미널 벨로시티는 고체 밀도에 유체 밀도를 빼고 여기에 고체의 이제 다이아 제곱에 중력 가속도 곱하고 이걸 뭘로 나누냐? C8 점도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이제 스톡스 로우 식이 나온다.